안녕하세요. 글로 쓰여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라클 드림 채널 낭독지기 드림입니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랜 휴식 끝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많이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휴식하고 충전한 만큼 여러분에게 공감 가는 이야기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간도서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이고요. 작가는 니콜 정, 옮기니 정혜윤, 출판사는 원더박스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미국 전역을 사로잡은 이 책은 2018년도에 All You Can Ever Know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되었었고요. 워싱턴 포스트, 타임, 보스턴 글로브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 최종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번역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읽어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이 책은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로 저자가 입양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깨달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마치 흥미로운 소설책을 읽는 듯한 몰입감으로 단숨에 읽게 되었는데요. 순간순간 소설책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흡입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분들에 대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막 건너온 분들이셨어. 그분들은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너에게 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어.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고 이후 나이를 먹고 용감해진 내가 진실을 직접 찾아 나섰을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될 이야기였다. 어렸을 때 서너 살 때쯤이었다고 한다. 내가 어머니 무릎 위로 기어올라가 그들에 관해 물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연갈색 피부에 주근깨가 가뭇가뭇한 앙상하고 헬쑥한 나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다. 반쯤 상상이 가미된 이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당시에 찍은 우리의 유일한 가족 사진에서처럼 소매가 나풀거리는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있다. 담백하고 실용적인 어머니에겐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다. 그 무렵 나는 반들거리는 검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어 어머니의 벽돌색 파마머리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명
유아기의 귀여운 티는 사라졌을 테지만 어머니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신의 선물로 여긴다면 그때부턴 아마 다른 무엇으로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100번쯤 물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궁금해졌다. 나를 달래는 법을 누가 알려줬는지, 나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나 내가 듣고 싶어야 할 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책에서 읽었거나 입양기관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내 부모가 되고 나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됐는지. 의사들이 네가 몸이 약해 평생 고생할 거라고 했대. 네 친부모님은 널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지만 입양이 너한텐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어린 나이에도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말이 뭔지를 알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대여섯 살쯤엔 그 자애롭고 이타적인 친부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혼자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 일별의 순간을, 내 과거에 대한 그 신락 같은 순간을 가장 아끼는 빛나는 장난감처럼 꽉 붙들고 수집 가능한 모든 사실을 끌어모았다. 어머니는 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이게 다일 거야 라고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분 좋은 내용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이고 또 내 이야기였다. 이것이 그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유일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내 양부모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끝날 여지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가족과 외모, 내가 마주해야 했던 운명에 대해 물어올 때면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명랑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진지한 설교조로 대답하게 된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절대 목소리에 꺼림칙한 무언가가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세부 사실을 바꾸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내가 일찌감치 들어 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것은 내 생김새에 대한 변명이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엔 당연히 빈틈이 많았다. 부모님도 그저 짐작만 할 수밖에 없었을 부분들과 말을 하다 말고 머뭇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더 어려운 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죠?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도 날 입양했을 건가요? 어릴 때 전해 듣는 가족 설화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설화는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믿음, 이를테면 우리 자신, 가족,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종교와도 맞먹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 나는 작은 욕심이 싹들 때면 길을 잃은 느낌이나 혼자가 된 기분에 시달리거나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내 친부모의 희생 같은 숭고한 무언가에는 나의 신뢰, 나의 신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분들은 입양이 너한텐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은 만들어진 전설이었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내 친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고 부모님은 결국 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으며 그렇게 사필귀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내가 믿기를 바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만든 토대였고 나 역시 자라면서 내 정체성을 여기에 기대 이해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엔 아직 어린 내게 이 이야기는 구명줄처럼 던져져 내내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친가족을 찾아 나섰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였을 것이다. 운동장에서 남자아이 하나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나를 못생겼다고 했고 나는 약간 따끔했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서로에게 던지는 평범한 욕이기도 했다. 녀석이 거기서 멈추었더라면 나중에 떠올리며 그냥 웃을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 다른 비슷한 순간들과 함께 유년기에 티격태격하던 기억 속에 파묻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두 눈을 양옆으로 쭉 잡아당기더니 비아냥거리며 외쳤다. 넌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네 부모님도 널 버렸지. 내 입양 사실을 욕으로 쓴 사람은 그 아이가 생전 처음이었다. 눈을 잡아당기지 않았어도 엉터리 가락에 맞춰 놀려대지 않았어도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을 터이다. 그 아이는 오만상을 지으며 자기 눈을 가늘게 뜨고는 뭐가 보이기는 하느냐고 물었다. 나 중국 살람. 나 안 보여. 중국 살람은 무슨 별명 같은 건가?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무엇이나 내가 한 행동을 놀리는 게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아이는 내가 다른 애칭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나 부모님이 바꿔 입힐 수 있는 옷, 쉬는 시간에 벗을 수 있는 안경 따위를 놀리는 게 아니었다. 그 아이의 표적은 나란 사람이었다. 자기가 볼 때 내가 속할 곳이 아닌 게 확실한 이곳에 내가 오게 된 연유를 공격하는 거였다. 나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 날카로운 혀가 반격을 가할 때까지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어떤 안갚음의 욕설도 목구멍에 턱 걸려 저 혼자 사그라지고 말았다. 나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무력해졌다. 마치 저 아스팔트 위를 떠다니는 유령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나의 수치와 침묵에 웃고 놀리는 걸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나 목격자처럼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 애는 더 이상한 표정을 이리저리 지어 보였다. 그 와중에도 눈을 힘껏 양옆으로 잡아당긴 손은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그 아이가 앞이 보이는지 궁금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에겐 아마 내가 평소처럼 으스스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을 것이다. 그 애는 나와 카풀을 하는 사이였고 우리 이웃에 살았다.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 나는 그 아이를 친구라 생각했다. 그날 오후 그의 엄마의 파란 세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같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애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선 고요하고 깊은 곳에 무언가가, 소중한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애와 다른 반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다시 들을 때면, 그리고 내가 만난 어른들이 내 발음에 외국 악센트가 없는 이유로 혹은 국적을 묻거나 자기들이 믿는 아시아인의 전형과 비교해 나를 평가할 때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한 일로 받아들이게 됐다. 끝없는 설명을 요하는 것만 같은 내 정체성을 방어적으로 규정하게 될 때마다 어떤 모욕에 대해 알게 된, 그 명칭은 아직 몰라도 의미는 알게 된 그날의 쉬는 시간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버럭 화를 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지도. 하지만 내 이웃의 말이 관역 한가운데 내리꽂힌 그날 이전에도 나는 이미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던가. 어쩌면 아무 권리도 없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내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이미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 작은 백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느꼈지만 갈 길을 몰랐던 자의식은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식으로 피어났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서로 사는 것도 알고 서로의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내게 벌어진 일을 부모님께 전부 다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냥 누가 내가 입양인이라고 놀렸다고만 했지 그 아이가 한 다른 말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종류의 모욕처럼 느껴졌고 내 감정을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두 분은 내가 한국인이란 사실이 아무 문제 될 것 없다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라고 줄기차게 말해온 터였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설령 부모님이 놀라거나 화가 났다 해도 내 앞에서 그걸 드러내진 않았을 것 같다. 두 분 모두 평소 인간 본성에 대해 기대치가 낮은 편이어서 무지한 어린 소년의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잔인함에 아마 그리 충격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입양인이라고 놀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걘 그냥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둘 거야. 아버지도 동조했다. 그렇게 해봤지만 놀림은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가세했다. 그 아이들이 새로운 말을 찾아내 놀리거나 내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로 짓거릴 때 날 위해 나서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유치원 때부터 알아온 아이들이 이제 생판 모르는 남이 된 것 같았다. 적대적이 됐거나 멀어졌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변한 게 없었다. 어쩌면 그들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꼭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우리 학교는 학년이 올라가도 반 아이들이 바뀌지 않았다. 늘 같은 기독교 성인을 본뜬 이름의 남자아이들과 같은 밝은 머리털의 예쁜 여자아이들과 함께였다. 2학년 때 어떤 아이로 인식되면 4학년 때도 6학년 때도 그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놀림은 6학년 때까지는 물론이고 상급 학교로까지 이어졌다.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더러 같은 말을 들었다. 부모님의 충고를 떠올리면서 눈찢기, 놀리는 노래, 한때 친구라 생각했던 아이들의 냉정한 무관심에 반응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다. 당시 상황을 그나마 알아차린 사람이 있다면 3학기 성적표에 나의 전반적인 침울함을 암시한 2학년 때 담임뿐이었다. 하지만 성적은 늘 좋았고 주위에 선생님들이 없을 때만 표적이 되었다. 학교에서 점점 더 나 자신을 고립시키며 가능한 한 자주 도서관으로 숨어들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나는 그저 늘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당시에는 내게 벌어지는 일을 규정할 말을 몰랐다. 삶을 대놓고 망가뜨리거나 물리적 존재를 지우는 게 아닌 다른 종류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터였다. 책이나 수업에서 언급되는 그런 직접적인 폭력조차 지난 과거의 일로 밀쳐졌다. 내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중학교 통학버스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나머지 세월 동안 남부 오리건에서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백인 가족이 있는지 대놓고 물어댄 일은 진짜 인종차별 근처에도 못 가는 사소하게 짝이 없는 일들처럼 보였다. 부모님과 나는 두 분이 내게 안전하다 믿은 우리 학교와 동네와 가족 안에서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 건 속으로는 늘 내가 주변 사람들과 똑같다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아. 아이들이 내 눈을 놀린답시고 실눈으로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 어렸을 땐 확실히 아시아인 여자아이보단 백인 여자아이처럼 느꼈고 눈결에 본 거울 속 내 얼굴에 흠집 놀라며
마음에 안 드는 차이점 목록을 헤아리곤 했다. 날 괴롭히는 무리와 이전에 친구였던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는 나와 내가 믿는 내가 너무도 다르단 걸 알게 되는 일 역시 충격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꼭 외국인처럼 만난 적도 없는 친부모처럼 생겼을까? 왜 입양이 됐는데도 나는 내가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자주 생각했다. 만약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고 요정이 내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복숭아빛 감도는 크림색 피부와 수영장 물처럼 짙은 푸른색 눈동자, 칠흑이 아닌 금실 같은 머리카락을 달라 할 거라고. 나는 이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었다. 그런 마법, 그런 아름다움만 가질 수 있다면 포기하지 못할 게 없었다. 예쁘기만 하다면, 평범하기만 하다면, 백인이기만 하다면 모두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겉모습이 내 안에 실제하는 좋은 내면과 일치할 터였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어디에서든 사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란 걸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고등학생이 된 나는 그 상자를 다시 꺼냈다.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사이 저 위 선반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상자였다. 불현듯 그 안에 든 꼬깃꼬깃 접힌 종이들이 떠올랐고 이제 그 오래된 종이에 적힌 말들을 어렸을 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커갈수록 나도 부모님도 우리의 오래된 이야기를 되밟고 싶은 욕구를 점점 덜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화가 줄었다는 점이 적어도 내 쪽에서는 호기심 결여를 뜻하는 건 아니었다. 내 존재에 관한 신화 같은 이야기에 대놓고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나는 늘 추측과 사실간의 빈틈을 채워 넣을 단서에 민감했다. 어쩌다 내 입양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암시나 새로운 사실의 흔적을 찾았다. 가끔 염탐도 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크지 않아 각자의 사적 공간이랄 게 별로 없었다. 부모님이 귀중품과 민감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자기 이모에게 받은 자수정과 석류석이 박힌 오래된 반지 등 가장 아끼는 보석들을 세련된 머트루드 보석상자 맨 아래 칸에 둔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사인받은 야구공을 유일한 타이핀이 든 상자에 넣어두었고 내가 시애틀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입었던 딸기 패턴 원피스는 아버지의 서랍장 맨 위칸 양말 밑에 묻어두었다. 물론 신발 상자 깊이에 폭은 그보다 2배가량 되는 화려한 조각 장식이 달린 그 나무 상자에 대해서도 알았다. 어렸을 땐 그걸 보물상자라고 상상했다. 그 상자를 뒷마당에 파묻은 다음 이웃 아이들에게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보물지도를 그려주고 찾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다 언젠가 그 상자를 직접 뒤져보고는 몹시 실망했다. 아버지가 절대 안 차는 커프스 단추 한 쌍, 부모님의 혼인증명서,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 몇 장,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쪼가리들 뿐 특별히 신기한 물건은 하나도 없어서였다. 그걸 다시 뒤져보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사진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살짝 빛바랜 리걸 사이즈 봉투였다. 그 위에는 시애틀 주소가 찍혀 있고 안에는 $500 청구서와 다음과 같은 명함이 들어있었다. 캐시 엘 샌더슨 변호사. 돌연 내가 어렸을 때 사랑한 미스터리 시리즈물 속 아마추어 탐정이 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소녀 탐정 낸시 드류가 된 것도 모르는 사람의 비밀을 염탐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단서는 나 자신의 인생에 관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 입양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까? 어떻든 $500라는 돈은 그 구매 대상이 악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같았다. 나는 캐시엘 샌더슨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옮겨 적은 다음 모든 물건을 도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 꼭대기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안 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퉁불퉁한 매트에 앉아 내가 8학년 때 용돈을 모아 산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그걸 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수화기의 플라스틱 외장 안으로 무지갯빛 전선과 부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벨이 울리면 숫자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캐시엘 샌더슨의 번호를 눌렀다.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귀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탐지하는데 반쯤 쏠려 있었다. 몇 차례 신호가 울리고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프로다운 차분한 목소리였다. 캐시 샌더슨 사무실입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어린아이 목소리처럼 들렸다. 혹시 캐스 샌더슨 씨인가요? 변호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안 계세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나는 내 성과 이름을 철자까지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그는 용무가 무엇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확신하지 못했고 전화를 거는데 신경을 곤두세울 대로 곤두세운 나머지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분이 1981년 제 입양일을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 일로 뭘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는 탐정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냥 끊어버릴까? 캐시 샌더슨이 진짜로 나한테 답신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 네, 책의 앞부분을 조금 낭독하여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저자의 어린 시절 다름으로 인한 여러 아픔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고 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친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니콜. 그녀에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